자, 어머님, 아버님들 다들 모이셨죠? 예. 더운 날씨에도 이 마을회관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태방아, 우리 마을 주민들의 100세 건강을 위해서 제가 명의한 분을 모셨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우리 길권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원장님. 훈남 의사 선생님의 등장으로 어머님들 눈이 초롱초롱해지신 것 같네요. 우리 마을 어르신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원장 길권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제가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어르신들이 평소에 많이 궁금하셨던 점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비뇨기과는 어떤 질환이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생소할 것 같은데 비뇨기과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소변을 일단 만들고 밖으로 배출하는 거와 관련된 장기를 우리가 비뇨기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비뇨기계에 생기는 질환들이 있고 그 질환들을 보는 과가 이제 비뇨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배뇨장애가 가장 많은 질환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배뇨장애라는 게 남자분들은 주로 전립선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고요. 여자분들은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고 소변을 좀 봐도 또 보고 싶고 밤에도 좀 깬다거나 이런 그런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병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변을 흘려서 내가 조금 속옷을 적시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보통 보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늘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지금 어르신들 눈빛을 보니까 지금 초롱초롱합니다. 얼른 강의, 제가 떠드는 것보다 얼른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눈이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의 강연 주제, 건강한 배뇨 생활. 전립선 비대증. 아버님들 집중해 주세요. 비뇨기계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저희 아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을 보는 그 방광 바로 밑에서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감싸고 있는 장기를 말하는데요. 비대증은 그 감싸고 있는 장기가 커진 것을 말합니다. 그 장기가 커지게 되면 소변이 원활하게 잘 흐르지 못하게 되고요. 소변이 원활하게 못 흐르면 결국은 이제 비뇨기 계통에 무리를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내 신체 기능에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대증은 나이가 좀 드시고 그리고 또 유전적인 경향이 매우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누구나 다 생기실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 한 40 정도 됐을 때부터 증상이 조금씩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한 환갑 정도 되셨을 때 한 절반 이상의 남자분들이 약을 먹어야 될 만큼 증상이 나빠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 70 정도 되신 경우에는 전체 남자의 70% 정도가 약을 먹을 만큼 많이 나빠집니다. 80 정도가 되셨을 때는 80% 정도까지도 증상이 나빠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던 시절에는 질병이라고까지도 생각을 안 하셨던 병일 수도 있지만은요.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평안한 그 노후를 보내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불편함,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하시는 얘기가 밤에 화장실을 간다. 또는 예전에는 소변이 짧게 끝났는데 짧게 끝나지 않고 뒤돌아섰더니 속옷에 좀 묻히면서 똑똑 떨어진다. 또는 자주 가신다. 소변을 볼 때 아까도 한 분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에서도 보면 젊은 사람 뒤에 있으면 빨리 나가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 뒤에 있으면 이제 화장실에서도 이제 소변이 바로 시작이 되지 않고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이 되면서 뒷사람들이 줄을 많이 길게 쓰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전립선의 이제 증상들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소변이 약하게 나온다거나 잔뇨감이 든다거나 그리고 볼 때 바로 안 나오고 조금 기다려 나온다는 이 주저
그리고 또 소변을 보실 때 한 번에 끝까지 보지 못하고 중간에 끊겨서 나오는 단속료라든가, 그리고 야간에 내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소변을 좀 보러 야간료라든가, 또는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들이고요. 또 이 전립선은 내가 어떤 신체 자세를 유지를 하느냐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이 지속적으로 압박이 되는 상황일 때 보통 제일 안 좋은 자세가 오랫동안 쭈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거 보면, 이제 농부분들도 이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불편한 자세를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전립선이 압박이 가야 되게 되고, 그런 전립선 압박이 결국에는 증상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처음 뭡니까 예예. 젊었을 때는 안 그러는데 예예예예. 술을 많이 먹으면은 이게 예. 웃음이 잘 안 나와요. 이거 아우. 그 전립선이라고 하는 건 혈압이랑 사실 비슷한 겁니다. 원래 젊었을 때는 아무도 혈압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요. 나이가 드시면 혈압이 조금씩 오르죠. 마찬가지로 뭐 내가 어저께 뭐 술을 많이 드셨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면 얼굴이 많이 붓죠. 그런 것처럼 이 전립선도 많이 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리 내려가는 길이 좀 좁아지니까 더 증상이 심해지시고요. 내가 거울 좀 안정을 취하시고 그러면 좀 더 가라앉고, 초반에는 그런 증상이 생기시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술을 먹든 안 먹든 뭐 나쁜 요인이 있든 없든 이제 항상 안 좋아지게 생기셔서 이제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되시게 됐죠. 예. 치료법 같은 거는 선생님 어떤 게 있습니까? 전립선에 관해서 치료법 같은 거는? 대부분 전립선은 약물 치료로서 어느 정도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보통 약물은 2가지 약물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전립선도 요도를 넓혀주는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약을 쓰시게 되면 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 약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좋고 지속적으로 드실 수 있는 거는 있지만은요. 이 약을 먹는다고 사실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약들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는 이 전립선이라는 게 여자한테는 없고 남자에만 있는 장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주는 약을 썼을 때 조금 더 궁극적인 치료가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주는 약을 장기간 썼을 때 남성 호르몬이 억제가 되면서 전립선 크기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근본적인 치료도 될 수가 있으시고요. 이러한 약물 치료에 의해서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지내시는 분들이 전체 전립선 환자의 한 80% 정도가 이제 그 정도가 되시고요. 어제는 호르몬 차단제는 남성이 또 뚱뚱해지는 건 아닌가 이것도?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서 사용하는 남성 호르몬 차단제는 뭐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성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남성 호르몬 차단제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매우 약한 강도입니다. 약한 강도이기 때문에 뭐 내가 전립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축소 효과가 있지만은 전립선 이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악영향은 매우 미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 다른 부분 때문에 이 전립선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들인 줄 알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이게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선생님 이게. 한 20%의 사람들은 그 약을 먹어도 너무 꽉 막힌 거는 약을 먹어서 더 이상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혈압 당뇨랑 비슷할 수 있지만 좀 차이가, 얘는 수술을 한 번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또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수술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뭐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약에 대한 반응이 없고 꼭 받으셔야 되실 만한 분들은 수술을 하시면 좀 더 젊었을 때만큼의 배뇨 기능을 다시 찾는 경우들도 있으시니까요. 비뇨기과 또는 전립선 부끄러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전문 의료기관에 찾아가셔서 적절하게 본인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아무래도 좋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태우는 그 광고에 그 예. 약선전 있잖아요. 전립선에 대한 거. 대부분 이제 뭐, 예. 약선전이 지금 선생님 얘기 말씀 들어보면은 너무 과장된 것도 같아요. 뭐 요새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서 광고를 하는 것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돼 있고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 약들을 뭐 저도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그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드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약을 비타민 정도 생각하고 드세요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비타민이
뭐 먹어서 좀 좋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거를 비타민을 먹을 때 병을 치료하려고 드시지는 않죠. 그냥 조금 더 나으시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의 도움이 좀 될 수 있는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전립선을 뭐 아주 치료까지는 사실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법에는 요도 확장이나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와 상황에 따른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불편하신 질환 중에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님들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신데요. 과민성 방광. 어머님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보통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화장실을 좀 자주 가고 급하게 마렵고 또 보고 나서도 뭔가 잔류감이 들고 남자의 전립선 비대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그런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이 우리 흔히 오줌 소태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오줌 소태가 있으실 때 그런 증상이 똑같이 생기시는데 반복적인 오줌 소태가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방광에 염증이 없이 오줌 소태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방광염과 같은 똑같은 증상이 생기고 그게 과민성 방광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줌 소태는 내가 어렵지 않게 뭐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바로 좋아질 수 있고요. 뭐 민간요법을 통해서도 단기간에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약을 드셔야지만 어느 정도 개선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증상이 아니다 보니까 내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이 되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은 쉽게 치료할 수도 없고 주변에 알리기도 힘든 증상들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하신 분들은 내가 어디 갈 때마다 남은 먼저 화장실부터 위치를 먼저 확인해 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경우들은 뭐 내가 교통수단, 특히 뭐 버스나 이런 거를 타실 때 기차는 화장실이 있지만 버스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버스 나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이 약간 속옷에 소변을 좀 흘리는 경우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심한 경우는 그러면 또 내가 냄새를 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 안 좋은 냄새를 풍길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대인관계를 기피하시는 경우도 있으셔서 아마 내가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어머님들 보시면 뭐 손자들 만날 때 보면 손자들이 보면 할머니 냄새라고 하면서 이제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내가 소변이 조금씩 흘리거나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내가 사람들을 다 안 만나고 이렇게 혼자서 지내시게 되는 경우 있으시기 때문에요. 뭐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에 대해서 비교적 생소하지만 아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밤에 화장실을 좀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불편하게 느끼세요? 아니 어떻게 그냥 가려면 잠을 다 일어나는데 간신히 잠이 들면 그쵸, 예. 진짜 힘들어요. 예. 자녀들 오라 해도 그런 데 갔으면은 오줌 재줌 넣으니까는 제대로 잠 못 자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아서 예. 아들들이 올해도 강한도 홍천 목사 아들도 안 가. 혼자 사는데. 아, 그러세요, 예. 제일 소변이 걱정이에요. 예. 아마 지금같이 어머님처럼 불편하신 경우들이 매우 많으신데요. 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불편해도 이걸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표현을 안 하신 경우들도 매우 많으세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루아침에 생기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라고 저희가 봅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줌 소태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걸렸을 때 방광 자체가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고 방광이 한마디로 딱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고무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고무공도 새 거일 때는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무공이 뭐 내가 햇빛에 오래 놔둔다거나 오래되면은 이 고무공도 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반복적으로 방광염이 걸렸을 때 그것을 그냥 이거 갖고 뭐 치료를 해라고 치부해버리고 놔둬버리다 보면 이 방광이 점점 딱딱해지고 잘 늘어나지 않고 소변을 잘 못 참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그 진행이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으로서 몇몇 가지 도움을 제가 좀 드릴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맞거나 적절한 배뇨 습관을 가져서 또는 방광염을 내가 조기에 잘 치료하려는 노력이 첫째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의사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듣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올바른 배뇨 습관에 대한 건강 상식 퀴즈. 자, 소변을 참으면 좋지 않다. 소변을 참는 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드시고 소변을 참으면 좋지 않다. 선생님, 정답은 뭡니까? 정말 소변을 참는 건 좋지 않은 걸까요? 과연 정답은? 일단은 X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X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물론 이제 이게 모든 경우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제가 X라고까지 표현을 한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소변을 참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제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한 번에 소변을 2리터를 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 2리터를 보셨는데 예. 일주일 참았다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2리터를 참을 수가 있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어디선가 자기는 소변을 참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변을 참으려고 매우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의지에 따라서 풍선처럼 과도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소변을 한 정말 170 미만에서 자꾸 소변을 밥으로 타면 방광이 또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은 방광이 적정 크기가 되기 때문에 참다 보면 과도하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참는 거는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시다 보면 방광이라는 게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참는 게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을 빨리 가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방광을 너무나도 늘리려고 할 때, 참을 때 힘들다, 불편하다라고 해서 일찍 소변을 가버릇하면 방광이 너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밤 동안에 소변이 예를 들어서 400cc가 만들어지는데 내 방광이 100cc밖에 안 된다. 그럼 단순히 생각해도 화장실을 4번 가게 됩니다. 예. 근데 내가 방광이 정상적인 400cc라고 하시면 아침에 한 번 갈 수 있으시겠죠. 그런 이제 방광을 어느 정도 참으려는 노력을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것도 사실 좀 나쁠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참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어머님 같은 경우는 물을 저녁에 적게 드시면 화장실 들어가나요? 매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밤에 화장실을 안 가게 하려고 하시면 보통 2가지가 되셔야 되십니다. 한 가지는 첫째, 내가 밤에 소변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소변이라는 거는 먹으면 나오기 때문에 잠자기 한 2-3시간 전에는 가급적인 수분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예를 들어 10시에 주무신다라고 하시면 7시부터는 물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약을 먹을 때 왜 무조건 먹어야지? 그래서 약을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근데 물 많이 물 많이 드시지 마시고 3kg 정도로만, 예, 최소한으로만 좀 드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퀴즈 하나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죠? 네. 명희보감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리고 소변을 볼 때 가끔씩 거품이 나오잖아요. 그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나오면 몸이 안 좋은 거다.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면 건강이 나빠진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니다. 거품이랑 상관없다 하시는 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소변에 거품이 나오면 몸이 좋지 않은 거다. 선생님, 정답은 뭡니까? 제가 너무 계속 어려운 문제만 내는 것 같은데요. 거품은 내 신장의 기능이 안 좋을 만한 단백뇨가 있으실 때 거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내가 갑자기 늘고, 그리고 내가 신장이 안 좋을 만한 그런 질환이 많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가 검사를 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난다라고 해서 실제 그 사람을 아무 이상 건강한 사람이 어딘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거품을 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신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무언가를 해야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내가 뭐 당뇨를 오래 앓았다든가 아니면 뭐 혈압을 오래 앓아서 내 몸이 정말 컨디션이 좋지 않고 나쁘다, 그런 경우는 꼭 체크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물 많이 드시면서 경과 좀 보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퀴즈 한번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줌 소태는 옥수수 수염을 다려 먹으면 좋다. 오줌 소태에 옥수수 수염을 다려 먹으면 좋을까요? 나빠 생각하시는 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오줌 소태는 옥수수 수염을 다려 먹는 게 좋다. 선생님, 정답은 뭡니까?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제가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땐 저는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민간요법의 대표적인 게 그 오줌 소태가 걸렸을 때 옥수수 수염을 다려 먹어라, 이런 얘기가 좀 있죠. 방광염이라고 하는 그 오줌 소태라고 하는 거는 방광의 외부에 있는 세균이 침입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면 우리 옥수수 수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항생제가 들어있는 거는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뇨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내가 물을 많이 먹고 소변량이 증가를 하면 방광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은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그게 세균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옥수수 수염을 먹어서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상태로 치료를 끝내버리게 되면 단기간에 다시 또 금방 재발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민성 방광이라든가 방광을 노화를 빨리 일으키고 방광을 예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방광염이 있으실 때 적절하게 잘 치료를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소변으로 본 건강 상식. 고령의 잦은 양뇨는 소변을 참는 훈련을 병행해 주세요. 건강한 상태에서 소변의 일시적인 거품 발생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오줌 소태에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는 거는 효과가 적으니 전문의와 상담해 치료해 주세요.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요. 주변에 요실금으로 고생하신다라는 얘기 들으시거나 현재 요실금으로 좀 많이 불편하시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어머님, 다행히 우리 어머님들 요실금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없네요. 그 요실금은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다 너무 건강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중년 이후의 여자분들 중에 요실금이 한 4에서 50% 정도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찾아오는 불청객, 요실금. 이제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소변을 흘리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 상황에서 흘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상황이 내가 오랫동안 이제 힘을 쓰거나 앉아 있거나 뭐 무거운 거를 들거나 그럴 때 배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일 때 이제 방광이 눌리게 됐을 때 그 눌리는 방광을 밑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내가 그 잡아주지 못해가지고 소변이 흘리는 것들이 이제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민성 방광이랑 좀 비슷한 건데, 방광이 좀 예민해져가지고 소변을 좀 참지 못해서 조금씩 흘리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실금이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에 먼저 들었던 기침을 하거나 또는 웃거나 무거운 거를 들을 때 그때 생기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런 요실금이 생기는 원인들은 대부분 출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까도 제가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이 어머니들께서 다산을 하셨더라고요. 아이 넷, 아이 다섯. 그리고 아마 그때 또 대부분이 또 아마 집에서 아마 출산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집에서 다산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골반 적은 회음부 쪽이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함을 잘 못 느끼시지만 나이가 좀 드시고 한 중년 이후에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소변을 셀 때 방광 밑에서 잡아주는 근육들이 이제 기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표시가 나면서 이제 세시게 되십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표시는 안 하셨지만 요실금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얘기 안 하신 경우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병원에 돈이 다 집에서 다 집에서 다 우리 딸이 7, 80대는 집에서 다 놨어요. 진짜요? 다 풀어놨어요.
과거에는 요실금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종합병원에서 최소한 뭐 일주일에서 2주 이 정도는 입원하시고요. 치료 효과도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요실금에 대해서 매우 손쉽게 아주 좋은 치료 효과 방법, 그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과거보다 요실금 치료가 아주 쉬워졌고요. 이 선생님을 찾아가면 좋겠네. 아니 어머니 아까 좀 전에 요실금 있냐고 물어봤을 때 손 안 들더니 갑자기 요실금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고 연락처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네. 그런 거 아무리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안 그런 게 좋아서 그랬지. 아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이때는 지금 됐다고. 참지 말고 치료하세요. 요실금 치료법. 요실금 치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반 밑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 골반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골반 근육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괄약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변을 새지 않게 조이는 근육 있죠. 그런 괄약근을 조이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했을 때 요실금의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어머님들처럼 연배가 너무 많이 부으신 분들은 사실 더 이상 괄약근 운동이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을 거기에 이제 테이프 같은 거를 대서 이제 대신 방광을 지지하게끔 하는 구조물을 받쳐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수술 방법인데 수술이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져서 수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아침에 와서 저녁 때 이제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간편한 이제 수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상이 있으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병원을 두고 가시면은 그러다가 고기를 수행하면 안 돼요? 아니 어머니 요실금 없다시면서 갑자기 명함을 달라 그러셔. 그럴 수도 있을 아 있을 거니까. 아 생길 수도 지금까지 있으니까. 안 생기셔서는 안 생기실 거예요, 어머님. 너무 세밀하게 잘 하시니까 꼭 찾아가고 싶어요. 비뇨기과 질환에 좋은 케겔 운동. 케겔 운동법은 대표적으로 괄약근 운동을 하는 방법을 네. 얘기를 하고요. 괄약근. 여자들 요실금 있을 때 효과를 본다라고 많이 알려있지만 실제로 남자들이 전립선 증상도 개선시킬 수 있어서 남자분들도 케겔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계기? 수업 열심히 안 들으실 거예요 지금. 영어가 섞여가지고 계길. 아니요. 정확한 예 운동. 케겔 운동이라고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케겔. 예, 케겔. 예, 다시 한번 케겔. 케겔. 예, 케겔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여건이 된다고 하시면 어머님 아버님들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네. 그 운동하는 방법은 저희 우리 MC분께서 네.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범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케겔 운동. 일단 일단 천장을 보시고 똑바로 좀 누우신 다음에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천장은 예. 그리고 무릎을 굽혀서 다리를 충분히 지지를 한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이 고환하고 항문 사이에 있는 그쪽 근육에 힘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엉덩이를 들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힘을 주면서 그쵸?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항문 주변과 요도 주변에 있는 괄약근이 조여지는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운동을 내가 반복해서 한 번에 5번, 10번에서 20번 정도를 하시게 되고요. 얘를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를 하시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저 진짜 좀 전에 방구 마려웠거든요. 방구 마려웠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방구가 쏙 들어가네요. 이거 효과 봤는데 진짜로요. 부장님 잠깐 나와주시고 집에 가끔씩 하신다는데 우리 어머님도 한번 예, 잘하십니다. 예. 아래쪽에 힘을 주면서 이게 다른 데는 힘을 빼시고요. 이제 항문 그쪽에 힘을 주시면서 내가 힘을 들어갈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구가 쏙 들어간다. 그런 느낌이 들으시면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케겔 운동법. 먼저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주세요.
무릎을 굽혀 다리로 몸을 지탱한 채 회음부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원장님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원장님이 오늘 강의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 예방법이나 운동법 꼭 매일매일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의 100세 인생을 위해 멋진 강연을 해주신 우리 길건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오늘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 최고였어요. 네. 운동법이 뭐라고요? 케겔. 네, 운동 꼭 하시고요. 네. 다시 보는 명의특강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와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이 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치료법으로는 요도 확장, 남성 호르몬 억제 등의 약물 치료와 수술이 있습니다. 다시 보는 명의특강 과민성 방광.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과민성 방광은 꾸준한 치료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보는 명의특강 요실금. 어머니들의 가장 큰 고민인 요실금은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로 증상 완화가 가능합니다. 관략근 근육을 강화시키는 케겔 운동도 잊으시면 안 돼요. 은 잘해줘. 또 뵙고 싶어요. 저도 전립선이 사실 있었는데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듣고 앞으로 이제 이런 약도 먹고 또 운동법도 해서 건강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 너무 좋으셨고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에 알려지는 게 부끄러워 숨겨왔던 비뇨기과 질환들. 오늘 명의와 함께하기에 보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체방아 마을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